6월 항쟁이 끝나고 나서 나는 본격적으로 정치판으로 들어가게 돼. 근데 시작부터가 만만치가 않았어. 6월 항쟁은 분명 성공한 시민혁명이었지만 그 이후 상황은 꽤 복잡했거든. 대통령 직선제가 결정되자마자 YS랑 DJ가 바로 경쟁에 들어갔어. 결국 문제는 하나였지. 단일화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를 두고 내가 속해 있던 민통련 안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어. 그때 나는 이렇게 봤어. DJ가 양보하는 게 맞다. 좀 역설적인 얘긴데 DJ는 역사적 안목이나 책임감에서 YS보다 훨씬 큰 인물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통 크게 결단해야 한다고 본 거야. 근데 민통련의 결론은 달랐어. DJ를 지지하기로 했지. 우리가 DJ를 지지하면 YS가 결국 물러설 거라고 판단했던 거야. 근데 이게 완전히 오판이었어. YS는 끝까지 안 움직였고 결국 단일화는 깨졌지. 결과는 뭐 다들 아는 대로 노태우 당선이었고, 이 패배 이후에 재야 진영은 책임을 져야 했어. 민통련 지도부가 전부 사퇴했고 나도 그만뒀어. 이때 진짜 힘들었어. 후유증도 오래갔고 솔직히 정치 다 때려치우고 외국 나가서 공부나 할까 그런 생각까지 했던 시기야. 마침 그 무렵에 한겨레 신문이 창간된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냥 기자나 해볼까 그렇게 마음을 굳히고 있었지. 근데 바로 그때 DJ 쪽에서 연락이 와. 평화민주당 상황이 완전히 바닥이라는 거야. 대선에서 3등을 하고 나니까 의원들이 다 떠나버렸다는 거지. 재야 인사들 중에서 입당할 사람들을 모아야 하는데 그 실무를 맡아달라는 부탁이었어. 그렇게 나는 다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치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돼.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1988년 13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악구 후보로 나가게 됐어. 솔직히 말하면 그때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생각은 거의 없었어. 그냥 교도보 역할만 해도 충분하다고 봤고 애초에 당선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했지. 상대가 김종인이었잖아. 그땐 정치자금법도 없어서 상대는 돈을 무한정 쓰는데 나는 돈도 없고 조직도 없었어. 관악구랑 인연이라고 해봐야 서울대 다닌 거, 서점 하나 했던 거, 그게 전부였지. 인지도도 바닥이었고 연설도 잘 못했어. 맨날 감옥 들락거리던 재야 인사였으니까 유시민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 내가 유세하는 걸 몰래 보러 왔는데 바람은 엄청 불고 사람은 하나도 없어서 저래서 국회의원 되겠나 싶어서 괜히 서글펐다고. 나도 느꼈어. 이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전략을 완전히 바꿨어. 큰 유세 다 접고 소모임에 집중했어. 사람 20명, 30명씩 사랑방에 모아놓고 강연하듯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기 나누듯이 조곤조곤 설명했어. 그걸 선거 끝날 때까지 아마 100번쯤 했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돌기 시작하더라고. 똑똑해서 서울대를 무려 16년이나 다녔다더라. DJ랑 같이 감옥살이를 했다더라. 그렇게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 결정적인 건 DJ의 지원 유세였어. 그 한 번으로 판이 완전히 뒤집혔지. 개표가 시작되고 새벽 1시쯤 되니까 당선 유력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 새벽 2시쯤엔 조선일보에서 인터뷰 요청까지 들어왔고 큰 이변이라는 거였지. 사실 1988년 13대 총선 자체가 이변의 연속이었어. 집권당이던 민정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고 DJ 평화민주당이 YS의 통일민주당을 제치고 제1당이 돼. 이날의 패배는 김종인한테도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야. 그 이후로 그는 비례대표로만 국회에 들어오게 되지. 그리고 이 인연이 훗날 나한테 아주 아픈 비수가 돼서 돌아와. 2016년 김종인이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그가 나를 공천에서 탈락시켜버렸거든.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내를 끌어안고 정말 많이 울었어. 어떻게 이해찬이 민주당에서, 그것도 노태우의 하수인이었던 김종인 같은 사람에게 공천 배제를 당하나? 이 치욕은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떤 고문보다도 더 아팠어. 근데 그 순간 DJ가 떠올랐어. DJ는 이런 치욕이랑 패배를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을까? 그래,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다음날 바로 세종시로 내려갔어. 그리고 정말 치열하게 싸워서 결국 무소속으로 다시 국회의원이 됐지. 아무튼 이건 훗날의 일이고 1988년 당시로 돌아가면 나는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려고 정말 이를 악물었어. 유시민의 도움이 컸지. 그때만 해도 유시민은 감시 대상이었어. 그래서 내가 치안부장한테 얘기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내 보좌진으로 채용했지. 13대 국회의 핵심은 광주특위야. 광주민주화 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이때 청문회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 계엄군의 만행을 증명하려고 최선을 다했지. 최고의 스타는 노무현이었지만 나도 열심히 했어. 내 진짜 능력이 발휘된 건 국정감사 때였어. 부처별로 숨겨놓은 안기부 특활비를 내가 찾아냈거든. 다 합산해보니까 무려 2천억이 넘는 거야. 덕분에 91년 최초의 의정활동평가에서 내가 1등했지. 하지만 시련은 곧바로 닥쳐왔어. 92년 대선에서 YS가 3당 합당으로 영남 쪽 기반을 다 가져갔어. 우리는 열세를 극복하려고 당시 대통령 후보로 나선 정주영과 단일화를 추진했지만 실패했고 끝내 대선에서 패배했지. 이날의 패배로 DJ는 은퇴를 선언했는데 기자회견할 때 다들 울었어. 다행히 94년 DJ가 다시 정계에 복귀했고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라는 부탁을
내게 하셨지. 처음에는 이회창을 영입하려고 했는데 이회창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면서 거절했어. 어쩔 수 없이 대안으로 찾은 사람이 조순이야. 사실 95년 서울시장 선거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선거였어. 조순 후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지지율이 10%밖에 안 되는 거야. 결국 나는 새로운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김민석처럼 젊은 사람들 위주로 선대위를 꾸렸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TV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 특히 정치인은 이미지가 중요하잖아. 당시 최고의 드라마였던 판관 포청천과 조순의 이미지가 비슷했어. 그래서 서울 포청천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홍보했지. 다들 정장에 넥타이 맨 포스터만 뿌릴 때 우리는 노타이 차림으로 포스터 찍어서 유포했어. 이렇게 인지도를 끌어올려도 아직 20%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상대 후보였던 박찬종이 유신을 찬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포착했어. 72년에 박찬종이 유신 찬양글을 신문에 실은 적이 있었는데 이걸 부산대학교 사서가 찾아서 우리한테 팩스로 보내줬어. 유신 찬양 좌담회에 참석한 사진까지. 이걸로 한 방에 전세를 뒤집었어. 그리고 드디어 96년이 되었어. DJ가 정계 복귀를 결심하고 새 정치 국민회의를 창당했고 나는 곧바로 15대 총선 준비에 돌입했어. 이때 추미애, 정동영, 정세균, 천정배 같이 젊고 개혁적인 사람들을 영입했지. 그런 후 총선을 치렀는데 성과가 그리 좋지는 않았어. 호남당이라는 한계만 분명해졌던 선거였지.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97년에 있는데 눈앞이 깜깜한 거야. DJ는 결국 유신의 잔재라고 할 수 있는 JP와의 연합을 선택해. 나는 반대했지만 어쩌겠어. 집권할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상황은 여전히 암울했어. 당시 가장 강력한 후보였던 이회창보다 지지율이 10% 이상 뒤처져 있었거든. 게다가 조순은 우리를 배신하고 한나라당 초대 총재가 돼서 노골적으로 이회창을 도와줬어. 한편으로는 상대 진영에 있던 이인재가 출마를 결정하면서 PK 지역에서 돌풍을 일으켰지. 이인재가 부산 경남표를 꽤 가져갔는데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여전히 이회창이 앞서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답이 안 보였어. 그러다 IMF가 터졌어. 1997년 11월 21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가부도를 선언하고 구제금융을 신청했지. 이 사건으로 판이 완전히 뒤집혔어. 민심이 급격히 돌아섰고 결국 지지율이 역전됐어. 그렇게 DJ가 대통령이 됐지. 내 생애 처음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권이 교체되는 순간이었어. 내겐 6월 항쟁의 승리만큼이나 큰 의미가 있었지.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YS 정권이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야. 공직자 재산 신고, 금융실명제, 하나회 해체, 전두환 노태우 구속, 특히 군부 쿠데타 세력을 완전히 정리한 건 솔직히 YS 말고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 우리는 나중에 국정원 개편 하나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았거든. 근데 경제 쪽에서는 너무 안일했고 솔직히 무능했어. IMF가 터지기 몇 달 전부터 우리는 계속 경고했어. 외환보유고가 500억 달러도 안 된다. 이러면 큰일 난다. 나도 직접 YS한테 가서 얘기했어. 근데 YS는 일본이랑 통화 스와프가 돼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하더라. 결국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거지. YS 정권의 또 하나의 실패는 대학 정원을 풀어버린 거야. 어느 나라나 고등교육이 꼭 필요한 직업은 전체의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학 정원을 급격히 늘려버리면서 대졸 실업자를 대량으로 만들어냈어. 이건 지금까지도 후유증이 남아있는 문제야. 그 이후에 나는 교육부 장관을 맡아서 일하게 돼. 내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했어. 근데 시민들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렸지. 나는 하나만 잘하면 된다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바꿔보고 싶었어. 학생들 창의성을 존중하겠다는 명목으로 꽤 파격적인 정책들을 내놨지. 아무튼 그렇게 DJ 시대가 저물고 새 시대가 열리면서 2002년 대선이 찾아와. 나는 이때 세대 교체론을 들고 나왔고 이회창이랑 이인재를 동시에 비판했어. 사실 이인재랑 나는 꽤 가까운 사이였어. 이인재가 내 학생운동 선배이기도 했고 능력은 분명 뛰어난 사람이야. 근데 문제는 공적 마인드였어. YS 밑에 있으면서 구태 정치에 물들기도 했고 무엇보다 개인적인 욕망이 너무 앞서는 사람이었지. 그런 점에서 나랑은 결이 안 맞았어. 당시에는 이인재 대세론이 있었는데 나는 그 흐름을 따르지 않았어. 내가 세대교체론을 꺼내 들었을 때 노무현 의원이 제일 반색했어. 그렇게 해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 국민참여 경선이 시작됐고 여기서 노무현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기 시작해. 제주 경선에서는 한화갑이 1위를 했는데 울산에서 노무현이 처음으로 1위를 해버린 거야. 이때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광주 경선에서 노무현이 1위를 차지하지 완전히 파죽지세였어. 그날 한화갑은 자기 텃밭에서 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바로 사퇴해버렸지. 이인재는 판을 뒤집어 보겠다고 색깔론을 들고 나왔어. 근데 전혀 먹히질 않았어. 오히려 인천 경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그 유명한 연설을 하면서 인기가 더 치솟아 장인의 좌익 활동을 공격받자 그럼 아내를 버리란 말이냐 하고 정면으로 받아쳐버린 거야. 그 연설을 보면서 나는 속으로 그랬어. 이야, 이건 감각의 차이가 너무 크다. 결국 이인재는
전남 경선에서도 지고 그대로 사퇴해버려. 이렇게 해서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긴 했는데 그 다음이 더 험난했어.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흔들기 시작한 거야. 나는 경선으로 뽑은 후보를 흔들면 안 된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당 안에서는 아예 후보 교체론까지 나왔어. 거기에 DJ는 아들 비리 문제로 레임덕에 들어갔고 민주당 지지율은 바닥을 쳤지. 말 그대로 위기였어. 이 와중에 2002년 월드컵이 터져 축구 대표팀이 4강까지 올라가면서 정몽준 후보 인기가 하늘을 찔렀지. 그러자 당 안에서 정몽준이랑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급격히 커졌어. 그때 김민석이 탈당해서 정몽준 쪽으로 가버리기도 했고 결국 단일화를 하기로 결정해. 정몽준 쪽에서 제안한 방식이 여론조사였어. 여론조사로 이긴 사람이 단일 후보가 되자는 거지. 나는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반대했어. 근데 노무현 후보가 그 방식을 받아들여 특유의 승부사 기질이 나온 거야. 솔직히 이건 거의 지는 싸움이었어. 당시 정몽준 후보 인기가 워낙 압도적이었거든. 직전에 했던 여론조사들만 봐도 우리는 계속 지는 쪽이었어. 근데 막상 결과를 열어보니까 우리가 이겨버린 거야.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하자마자 지지율이 급등하기 시작했어. 정몽준도 결과에 승복하고 선거를 도와주겠다고 나섰지. 그런데 선거운동 마지막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 완전히 판을 뒤흔들 만한 사건이었어. 마지막 날은 각자 유세를 돌다가 종로에서 같이 마무리하기로 했어. 근데 거기서 사고가 터진 거야. 종로 유세 도중에 정몽준이 갑자기 집으로 가버린 거지. 나중에 들으니까 그때 호랑나비 김은국이랑 술을 마셨다더라. 캠프 사람들이 다 노무현 후보한테 몰려가서 말했어. 지금 당장 가서 정몽준을 달래야 한다고. 근데 노무현 후보가 안 가겠다는 거야. 그 말 듣고 내가 확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 이 나라에 명운이 걸린 문제다. 이게 당신 혼자 결정할 일이냐. 우리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죽도록 버텼냐. 당장 일어나서 가시라고. 근데도 꿈쩍을 안 해. 결국 내가 문을 쾅 닫고 나와버렸어. 이런 식이면 앞으로 정치하지 말라고까지 했지.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노무현 후보가 밖으로 나오더니 정몽준한테 가겠다는 거야. 시간이 밤 11시쯤이었을 거야. 정대철 위원장이 후보를 수행해서 갔는데 얼마 안 있어 전화가 왔어. 가는 도중에 후보가 다시 차를 돌리려고 한다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못 가겠다고. 그때 정대철이 거의 울다시피 했어. 제발 가자고. 어렵게 정몽준 집까지 갔는데 정몽준이 끝내 안 만나줬어. 술 마시다 취해서 잠들어 버렸다는 거야. 다음날 조선일보는 신이 났지. 대선 당일 아침 신문에 대서특필을 했어. 정몽준이 노무현을 버렸다고. 그건 곧 국민도 노무현을 버리라는 메시지였지. 이제 끝났구나 싶었어. 실제로 오전 출구 조사에서도 우리가 3% 정도 지는 걸로 나왔거든. 패배를 각오하고 캠프에 나갔지. 근데 오후 들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해. 청년들이 투표장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 출구조사 격차가 점점 줄어들더니 3시쯤 되니까 우리가 앞서기 시작해. 그리고 결국 이겨버렸지. 정말 하늘의 뜻이라는 말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꿈같은 승리였어. 그렇게 참여정부가 출범하게 된 거야. 참여정부 초기에 가장 뜨거운 이슈는 대북송금 특검이었어. 대통령 취임하는 날 한나라당이 대북송금 특검법을 냈거든. 그게 노무현 정부의 첫 법안이었어. 시작부터 대통령 흔들기에 들어간 거지. DJ랑 노무현을 갈라놓으려는 의도도 분명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결국 특검을 수용했어. 검찰이 수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특검이 낫다고 판단한 것 같아. 당시 검찰은 노무현 정부에 굉장히 적대적이었거든. 특검 결과는 파장이 컸어. 박지원 등 DJ 측근들이 구속됐고 현대 정몽원 회장은 투신했지. 그 여파로 DJ와 동교동계가 크게 반발했고 민주당 내부 균열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 결국 민주당은 쪼개졌어. 열린우리당 창당으로 방향을 잡고 나서 우리가 북한산에 올라갔지. 나름 결의대회였어. 막걸리 한 잔씩 나눠 마시면서 다들 울었어. 이게 도대체 뭐냐 싶어서. 우여곡절 끝에 신당을 만들긴 했지만 대통령을 제대로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 민주당에 남아있던 의원들은 한나라당 편을 들고 장관들은 죄다 주눅 들어 있었고 결국 탄핵까지 가버린 거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편 정치인들조차 등을 돌린 대통령을 시민들이 나서서 지켜주기 시작했어. 2004년 3월 12일이었어. 한나라당이랑 새천년 민주당이 주도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이니 뭐니 하면서 탄핵안을 통과시키자마자 시민들이 바로 거리로 나왔어. 촛불을 들기 시작한 거지. 그리고 한 달 뒤 4월 15일 총선 열린우리당이 무려 152석을 가져가면서 압승을 했어. 시민들 힘으로 탄핵을 막아냈고 해방 이후 처음으로 민주개혁 세력이 국회 과반을 차지한 거야. 말 그대로 기적이었지. 5월 14일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했고 돌아온 노무현 대통령이 나한테 국무총리를 맡겼어. 나랑 노무현 대통령은 동지였어. 기본적으로 잘 맞았지만 가끔은 크게 싸우기도 했어. 대표적인 게
2006년 유시민 장관 인선이야. 나는 반대했어. 다음에 쓰자 그랬지. 근데 대통령은 이번에 꼭 써야 된다는 거야. 오후 내내 그 문제로 밀고 당기고 싸웠어. 그러다 대통령이 담배 한 대 피고 오겠다고 나가길래 내가 급히 유시민한테 전화를 했어. 대통령한테 장관 안 하겠다고 말해라. 그랬더니 대통령이 돌아와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유시민한테 전화했냐? 그러더니 총리를 바꾸겠다는 소리까지 하더라고. 나도 가만히 있을 성격 아니잖아.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맞받아쳤지. 어쨌든 그렇게 참여정부 시절도 끝났어.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하고 봉화로 내려갔고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됐지. 2009년 들어서 이명박 정부의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궁지에 몰렸거든. 그걸 벗어나려고 정적 탄압이라는 아주 비열한 방법을 쓴 거야. 그때 이명박 정부 지지율이 8%까지 떨어졌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하고 나서 오히려 인기가 올라가고 있었어. 그리고 2009년 5월 23일 그날이 와버렸지. 나는 그때 중국 시안에 있었어. 전화가 왔는데 노 대통령이 투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야. 정신이 멍해졌지. 국민장을 치렀고 지몸미 지켜드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이 전국을 덮었어. 나는 노무현 재단을 만들었고 시민들을 다시 조직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어. 그러다 이명박 정부가 끝나고 박근혜 정부가 시작됐지. 우리는 선거에서 계속 졌어. 사람들도 등을 돌렸고 언론도 전혀 우호적이지 않았어. 그때 등장한 게 낙곰수였어. 솔직히 처음엔 나도 잘 몰랐어. 그냥 그런 게 있다더라. 그 정도였지. 그러다 한겨레에서 만든 파파이스에서 인터뷰하자고 연락이 왔어. 이걸 누가 본다고 싶었는데 나갔지. 그때 진행자가 김어준이었어. 내가 물었어. 이거 얼마나 보냐? 그랬더니 800만 명 본다더라. 그래서 내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지. 근데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지원 유세를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야. 파파이스 잘 봤다고. 그때 알았지. 아, 김어준 말이 진짜였구나.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총 4번이나 더 나갔어. 그제야 대한 언론의 힘이라는 걸 제대로 실감했지. 그렇게 반근의 탄핵 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현재에 이르렀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내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했는데 이를 이루었으니 여한이 없다고 할까.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내 삶은 아이고 용케 살아왔다.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숱한 고문들을, 그 숱한 우여곡절들을 어떻게 견디며 여기까지 왔을까. 제가 준비한 내용 1인칭으로 이야기하는 이해찬 평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해찬에 대해 유시민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해찬은 예나 지금이나 공적인 사람이다. 20살의 꿈조차 사적인 욕망과 거리가 멀었다. 이해찬만큼 철저하게 사사로운 욕망을 억누르면서 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이는 없었다. 지금까지 책먼지의 멜랑콜리아였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